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수TV 시청자 여러분들, 유학고수입니다. 자, 오늘도 제 채널에 질문을 남겨주신 구독자분의 그 질문에 응답을 해볼게요. 자, 미국 대학원 랩실에서는 석사, 박사 할 때 일저자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궁금합니다. 한국에서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여러 생생한 경험 부탁드립니다. 제가 나온 연구실은 문제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연구실에서 전혀 연구에 참석 안 한 사람들이 3저자로 들어간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자, 답변을 해드리자면, 미국은 기본적으로 기여도가 있는 사람이 1저자가 되는 거예요. 기여도 순서대로. 그래서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연구 프로젝트를 할 때 그 연구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연구비를 가지고 그 지도교수가 제자들한테 박사 너 이 연구 같이 해 하면은 그 3명 이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교수가 이들이 논문을 써가는 과정과 연구에 가는 과정을 아카데믹 어드바이저로서 그 디렉션을 주죠. 연구의 방향을 다 정해주고 코멘트를 해주고 그러죠. 그러면 교수 참여한 거예요. 그게 본인이 디렉터로서 굉장히 중요한 커멘트를 준 거잖아요. 그래서 교수 이름이 가장 마지막에 들어가죠. 그래서 4명이 이제 논문을 썼다고 생각해봐요. 박사 3명과 마지막에 이제 교수 1명. 이렇게 4명이, 논문을 썼다고 하면은 보통 미국은 지도교수 이름이 제일 마지막에 들어가요. 왜냐면 미국 정서상 가장 마지막에 이름이 들어간 사람이 이 사람이 최종 디렉터라는 거를 이렇게 암시적으로 의미를 하죠. 암묵적으로. 그 사람이 하는 역할은 전체적인, 그러니까 실제로 실험을 하고 프로그램을 짜고 그런 게 아니라 이 마지막 저자는 보통 그 전체 프로젝트를 감독하고 뭔가 잘못된 것 같으면, 야, 너는 이거 하고 너는 이거 했으면 좋겠고, 여기는 이렇게 수정했으면 좋겠어 라고 이렇게 전체적인 디렉션을 주는 게 이제 마지막 저자예요. 보통. 미국에서 이제 암묵적으로. 그럼 그 앞에 1, 2, 3저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1, 2, 3저자. 이 3저자는 이 3명의 저자 중에 누가 1저자가 되려면 그 프로젝트에 가장 많이 공헌을 한 사람, 가장 기여도가 큰 사람이 1저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기여도가 있는 사람이 2저자가 되는 거고, 그 다음 기여도가 있는 사람이 3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1저자의 역할은 뭐냐면, 1저자가 결국에 그 논문을 리딩하는 거기 때문에 그 논문을 실제로 쓰는 거 있잖아. 그 워드 파일에 그 파일을 가지고 실제로 초안을 작성하고 인트로덕션과 어떻게 이제 실험을 짤지 이렇게 쭉 다 이렇게 진행해 나가고, 실제적인 실험을 진행해 나가고, 실질적으로 그 논문을 쓰는 사람이 1저자예요, 무조건. 그럼 2저자는 보통 어떻게 되냐면, 1저자가 이제 하다가, 근데 1저자가 예를 들면, 자, 1저자가 예를 들면 전자공학과라고 쳐봐요. 그래서 이제 1저자가 회로 설계에 관한 논문을 막 쓰는 건데, 회로를 어떻게 설계하다 보니까 발열이 굉장히 심하게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발열을 잡기 위해서 뭔가 소재를 좀 방출이 잘 되는, 열 전달이 잘 되는 소재를 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전자공학만 전공해서 재료를 잘 몰라. 그래서 2저자로 어떤 재료과에 있는 박사를 인바이트해서 같이 쓰는 거예요. 그럼 2저자는 사실 그 전체 회로 설계 논문에서 큰 기여는 하지 않지만 그 소재 셀렉션에 어떤 전문가적인 조언과 그런 어떤 컨트리뷰션을 했어요. 그럼 그 사람이 2저자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3저자는 또 그거보다 좀 적은 어떤 기여도가 있는 거고. 아시겠죠? 그리고 가끔 이제 학부생들 중에, 학부 3학년이나 4학년 애들 중에 이제 인턴으로 참여해가지고 박사 선배들이 이제 실험이나 연구에 참여해서 나도 이름 넣어줘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이렇게 이름 3저자 넣어주거나 그러는 경우도 있고. 근데 컨트리뷰션이 너무 조금이야. 실험 한 번 할 때 그냥 옆에서 그냥 보조 한 번 해줬어. 근데 그거 가지고 이제 이름 넣어주기는, 물론 1저자가 굉장히 관대한 사람이면 넣어줄 수 있는데, 야, 그거 한 번 가지고 네가 여기에 이름 넣을 수 있겠냐, 이럴 정도 되면은 이제 마지막에 이제 논문 쓸 때 마지막에 이제 밑에
논문 제일 마지막에 보면 acknowledgement라고 하는 섹션이 있는데, 여기다가는 뭐 실험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라고 이제 뭐 감사의 말을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뭐 학부 학생 이름을 넣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acknowledgement에 들어가면은 사실 좀 학부 인턴으로서는 망한 거죠. 그거보다는 3저자나 4저자라도 그 맨 첫 번째 페이지에 저자 명단에 이름 들어가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학부 인턴 학생 입장에서는 이제 본인이 뭐 그냥 짤퉁구리 저자라도 이름 한번 넣어주는 게 그 사람들에게 영광이니까, 이거는 일저자가 이제 잘 빈정상하지 않게 잘 해줘야겠죠. 그들이 이제 대학원 가고 싶어서 막 이렇게 어떻게 도와주는 건데, 적극적으로 도와주면은 그래도 이름 넣어줘야겠죠. 그래서 미국은 기본적으로 기여도에 따라서 이름이 들어간다는 거죠. 이름이. 그러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상식적으로 이제 기여도에 따라서 이름이 들어가고, 일반적인 미국의 대학원에서 논문 가지고 장난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 대학원에 있으면서 제가 썼던 논문은 제가 일저자 다 먹었어요. 그러니까 교수가 뭐 막 저자 뺏어가고 그런 경우는 뭐 미국에선 거의 없어요. 근데 제 논문 중에 제가 뭐랄까 워드 파일을 시작했는데 제가 이 저자를 먹은 논문이 하나 있는데, 그걸 언제였냐면, 제가 이제 박사를 저는 빨리 끝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빨리 박사 마치고 돈 버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뭐 가난한 유학생이었기 때문에 저는 빨리 졸업하는 게 일단 최선의 목표였기 때문에 저는 미국에서 석박사를 했어요. 석사는 1년 9개월 만에 마쳤고, 3개월 여름방학 쉬다가, 미국은 5월에 졸업, 8월에 입학이니까 5월에 졸업하고 3개월 쉬다가 8월에 다른 학교 더 좋은데 박사를 가서, 박사는 3년 9개월 만에 마쳤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마치고 저는 돈 버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이제 졸업반일 때 이제 마지막 학기에 제가 쓰다만 논문이 있었어요. 쓰다만 논문. 그래서 논문을 한 절반 정도 썼었어요. 절반 정도 쓰고 나머지 절반을 써야 되는데, 딱 제가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나머지 절반을 쓰려면은 뭐 졸업을 한 6개월 이상 미뤄야지 되겠더라고요. 그럴 수 없죠, 절대.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교수한테 그냥 제가 쓴 논문 그냥 포기하고 교수한테 그냥 쓰던 논문 줘버리고 나왔어요. 그래서 졸업하고 보니까 어느 날 교수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제가 쓰던 제 논문이었는데 제가 반 정도 쓰고 버리고 나간 건데, 교수가 이제 제가 이제 교수한테 이메일로 난 여기까지만 하고 졸업하고 싶다라고 얘기하고, 아까 구두상으로 먼저 얘기했죠. 저는 빨리 졸업해야 되고 가난하다. 그래서 논문 이거 마칠 수 없을 것 같다. 그냥 3년 9개월 만에 나는 나가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교수한테 딜을 했죠. 그래서 교수한테 그 논문 던져버리고 이메일로 줘버리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졸업하고 한 6개월 있다가 교수한테 이메일이 왔는데, 딱 보니까 교수가 우리 그 논문 저널에다가 서브미션 해서 그거 출판될 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교수가 1저자가 되고 제가 2저자가 됐어요. 원래 제가 그 논문을 교수한테 던져주고 나왔던 당시에는 제가 1저자였고 교수랑 둘이 쓴 논문이었거든. 내가 1저자였고 교수가 2저자였는데, 졸업하고 보니까 교수가 1저자고 제가 2저자가 된 건데, 이건 교수가 제 논문을 뺏어간 게 아니죠. 제가 포기한 거니까. 제가 빨리 졸업하고 싶다고 뭐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난 여기까지만 하겠다 하고 교수한테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나왔어요. 나온 거라서 제가 뺏긴 건 아니에요. 뺏긴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대해서 교수를 원망하지 않고, 교수를 돌아보면 저한테 잘해줬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떠나는 학생인데 2저자로라도 챙겨준 게 감사한 거죠. 감사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걸 원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냥 이렇게 합리적으로 논문을 쓰기 때문에 미국 이공계 과학기술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게, 자기가 흘린 땀이 다 자기께 되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미국 이공계가 발전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 이제 저도 뭔 얘기하는지 아는데, 한국에서는 저자를 교수가 뺏어가는 경우가 많죠. 내가 쓴 논문인데 다 써가지고 제출하면 교수가 자기가 1저자가 돼서 내버리는 건데,
이거 굉장히 너무 악한 행동인데, 사실 제가 이런 행동을 예전에 그 미국에 이제 제가 아는 그 유명한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 한국인 유학생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유학생이라기보다는 이민 오신 건데, 그분이 이제 중학교 때 미국에 이민 오셔가지고 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시고 미국에서 이제 박사까지 하시고 미국에서 교수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한국에서 그때 이제 석사 정도 마치고 미국에 박사로 유학 온 친구가 있었어요. 한인 유학생 중에. 그 형님이랑 그 교수 형님이랑 유학 온 형님이랑 저랑 이렇게 같이 이제 밥을 먹으면서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한국에서 대학원을 경험하신 그 형님이 한국 대학원에서 일어났던 그런 온갖 부조리에 대해서 막 얘기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서 지도교수가 제자 논문 뺏어서 일저자 먹는 그런 부조리에 대해서 막 얘기했었는데, 미국에서 오래 사신 그 교수 형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미국에서 그런 행동은 되게 없어 보이는 거래요. 그러니까 어떤 랩의 수장인데 자기 제자랑 같이 논문을 썼는데 본인이 일저자를 먹으면은 그게 되게 없어 보이는 거래요. 미국 정서상. 그러니까 약간 느낌이 미국 정서상 봤을 때는 그거래요. 어린애들 쥐업해가지고 돈 뜯는 그런 느낌으로 보인대요. 그게.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소 쿨한 거는 교수 정도 되면은 제자와 같이 논문을 쓰면은 자기 이름이 제일 뒤로 가는 거 있잖아. 그게 미국에서의 어떤 아카데미계의 간지라는 거죠. 그게 이제 되게 간지나는 거고. 제자랑 논문을 썼는데 본인이 일저자를 먹어 있는 뭐 그런 논문은 이제 미국 학계에서는 이게 약간 어린애들 주업해가지고 돈 뜯는 약간 그런 양아치 그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논문을 쓰지 않는데, 차라리 내가 일저자가 필요하면 처음부터 나 혼자 단독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일저자로 논문을 내는 거지, 제자를 이렇게 같이 제자랑 참여한 논문에서 자기가 일저자를 먹는 거는 미국에서 너무 이미지가 안 좋다는 거죠. 그러면 한국에서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 먹고 살려고 그러는 거야. 생존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교수도 자기가 승진하고, 자기가 테뉴어 받고, 그러니까 정교수 받고, 그 교수 사회에서도 계급이 올라가는 게 있거든요. 자기도 학과장하고 그러려면 자기도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일저자 논문이 몇 개 정도 있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짬밥 안 되는 교수들은 어떤 자기 실적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제자 논문을 이렇게 자꾸 뺏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게 제자 논문을 뺐냐면, 연구비는 없고, 그래서 인력은 없는데, 교수도 자기 실적을 채워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제자 논문을 뺏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 그러면 왜 그런 일이 잘 안 일어나냐? 미국 사람들이 더 도덕적이고, 더 윤리적이어서 그러냐? 그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돈 때문에 그런 거야. 미국은 돈이 넘쳐나거든요, 이공계가. 그래서, 돈 때문에 힘 약한 어린 학생들을 삥 뜯는 짓은 안 하는 거예요. 돈이 많기 때문에. 아시겠죠? 결국엔 돈의 문제예요. 돈의 문제. 그게 윤리의 문제라기보다는 돈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한국이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산업화가 돼서 좀 부강해진 지가 얼마 안 돼요. 지금 2022년을 살고 있는 한국에 계신 분들은 한국 지금 정도면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할아버지 또래들 분이 젊었을 때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때는 정말 한국 전쟁 끝나고 정말 폐허가 된 한국 땅에서 아무것도 없이 다들 거지처럼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급속도로 정말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한국이 이렇게 눈부시게 발전한 거잖아요. 역사를 보면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잘 살게 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아직도 못 살던 시절에 가난한 마음들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생존에 대한 그런 치열한 마음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도 괜찮아질 거예요. 점점 시간이 지나고 한국도 잘 살아진 지 좀 돼야 돼요. 그래야지 소위 말하는 정말 진정 잘 사는 문화가 나타나거든요. 근데 미국은 잘 살아진 지가 한국보다 훨씬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미국 자체의 역사는 짧은데 기본적으로 얘네 역사가 다 유럽에서 온 문화잖아요. 그래서 잘 살아지게 된 지가 오래된 역사이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 성숙한 문화가 미국의 그런 아카데믹계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교수들이 이제 힘없고 약한 학생들 삥 뜯지는 않는다는 거. 그게 미국에서 이제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강자가 약자를 삥 뜯지 않는 그런 성숙한 문화가 미국 아카데믹계에 있어요. 근데 그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국 사람이 더 윤리적이어서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잘 살게 된 지 꽤 되었기 때문에 진정 잘 살게 된 문화가 아카데믹계에 나타나는 거죠. 그게 결국에 그 졸부랑 날 때부터 그 부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졸부는 가난하게 살다가 어느 날 막 뭔가 사업 크게 성공하거나 뭐 복권 맞아가지고 갑자기 부자 된 사람들 보면은 좋은 명품 옷에 명품 차를 타고 다니지만 하는 짓은 그 시장 바닥에 일하는 양아치들처럼 행동하잖아요. 그게 졸부예요, 졸부. 갑자기 잘 살아지니까 겉으로는 그 겉으로 보여지는 하드웨어는 럭셔리한데 그 안에 든 소프트웨어가 그 아주 구닥다리죠. 근데 이제 날 때부터 부자인 사람들은 그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그 정신적인 유산이 있죠. 어렸을 때부터 잘 살게 된 그런 문화들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이제 행동하는 것도 잘 살게 되는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들이 에게서 나타난 여유로움이 있죠. 그게 졸부와 날 때부터 부자의 차이잖아요. 근데 한국은 한 세대 전까지만 해도 전쟁터 속에서 폐허였던 나라였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성숙한 문화가 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솔직히 교수 정도 할 정도면 다들 집도 잘 살고 대부분 미국 유학 갔다 올 정도로 재력이 있는 집안인데 하는 집 보면은 막 학생들한테 갑질하고 학생 논문 뺏고 뭐 그런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한국 문화는 조금 더 잘 살게 된 역사가 좀 더 길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냥 상식적으로 논문을 쓰면 된다. 당신이 처음부터 그 일저자로 본인이 주도해서 한 연구라면 아주 그냥 당연하게 본인 이름 일저자로 넣어가지고 교수한테 제출하면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눈치 볼 거 없어요. 미국에서는 교수한테 논문을 바칠 필요 없고 교수가 뺏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아주 드문 케이스인데 미국에서 제 지인 중에 지도교수한테 논문을 뺏긴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그 왜 그런지 제가 그거를 솔직히 이제 얘기를 해드리면 이게 사실 미국에서 굉장히 말하기 힘든 토픽인데 미국은 이제 이런 아카데믹계에 굉장히 성숙한 문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들은 당연하게 자신의 기여도에 따라서 논문의 저자가 이제 결정된다는 걸 암묵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교수가 제자 논문을 뺏은 교수를 본 적이 있어요. 사실은 제가 대학원 생활하면서. 근데 제가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객관적이란 말하면 또 그러네. 내가 뭐 전지적인 입장에서 미국 영토나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 다 본 건 아니기 때문에 객관적이라 말한다기보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정말 뭐 인종적 편견 없이 봤을 때 그 사람이 외국인 교수였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출신 국가가 제가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너무 이제 어떤 특정 국가가 비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나라 이름을 대면은 사람들이 대부분 그 나라 되게 가난한 나라, 못 사는 나라, 개발도상국 뭐 이런 단어를 떠올리는 그 국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온 프로필을 보면 그 가난한 나라에서 학부를 마치고 그 가난한 나라에서 석사까지 마쳤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박사를 한 다음에 포닥을 하고 교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람이 다 성장한 후에 성인이 된 후에 미국에 건너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교육받고 미국 문화를 흡수했다기보다는 성인이 된 후에 미국에서 공부만 하고 그 공부 잘하는 걸로 미국에서 교수가 된 건데 결국 그 사람 마음 안에 있는 태도는 기본적으로 가난한 나라에서 후진국에서 나타나는 문화를 잔뜩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진국 국민들이 잘 사는 거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바로 컬처거든요. 선진국적인
굉장히 성숙하고 합리적인 컬처가 있기 때문에 선진국이 잘 사는 거거든요. 근데 후진국은 못 사는 게 이유가 있어요. 그 정말 까보면은 후진국이 못 사는 이유는 부조리와 비합리적인 생각들이 문화, 컬처 가운데 너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일에 집중한다기보다는 그 컬처 때문에 정말 그 잘못된 컬처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고 인생 에너지 낭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못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못 사는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그 못 사는 문화를 잔뜩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랩은 가보면 항상 그 교수가 정말 이거 미국에서 정말 보기 힘든 문화인데 그 랩은 가면은 그 애들이 항상 야근을 했고 막 주말에도 나와 있어야 되고 미국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막 저자를 교수가 막 뺏어가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랩에 그래서 이제 미국 내국인들이 기피하게 되죠. 그래서 그 랩은 그 당시에 이제 제가 다녔던 그 학교에서 그 학교 학생들, 특히 학부 학생들 사이에서 어떻게 소문이 났었냐면, 야, 아무리 그 인생 꼬여도 저 랩은 절대 가지 말자. 절대 가지 말자. 이렇게 소문이 쫙 나 있는 랩이었어요. 그래서 그 학교 학부 출신들은 그 랩에 절대 안 가요. 가면은 이제 그 온갖 그 후진국에서 온 문화로 가득 차 있는 굉장히 이렇게 악한 컬처로 가득 차 있는 랩이었기 때문에 그 학부 출신 내국인들은 절대 안 간다라는 어떤 그런 암묵적인 그게 있었죠. 그리고 그 지역 다른 데 학부 출신들도 그 랩에 안 와요. 왜냐면 친구들이 다 얘기해주기 때문에 그 지역에 소문이 나서.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외국 지원자들은 그런 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막 지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만 잔뜩 있고 내국인이 단 한 명도 없는 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랩이 형성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랩에서 이제 어쨌든 그런 어떤 컬처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이제 그 랩에서 이제 공부하는 친구들은 사실 미국에서 공부하는 베네핏 중에 가장 큰 게 저는 미국의 이 성숙한 아카데믹 컬처, 굉장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높은 수준의 아카데믹 컬처를 배우는 게 미국에서 공부하는 거에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전 세계에 똑똑한 사람들 많아요. 근데 미국에서 꼭 공부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미국 아카데믹계가 가지고 있는 이 좋은 문화, 이 컬처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랩을 잘못 선택해서 가게 되면은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는 베네핏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랩 선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 랩이 진짜 지도교수를 어떤 사람 만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사실 미국에서는 이게 사람들이 이제 문화를 바라볼 때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 내국의 그런 되게 성숙한 문화가 있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이제 미국이 부여롭고 풍요롭고 미국이 살기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외국에서 계속 이제 똑똑한 인재들이 유입되는데 특히 좀 미국 외 다른 선진국 국가들은 자기네 나라도 잘 살기 때문에 굳이 막 미국에 오고 싶다는 생각을 잘 안 해요. 자기네 나라도 잘 사니까. 근데 특히 가난한 나라 있잖아요. 되게 가난한 극빈 국가에서 이제 미국에 오고 싶어 하는 그 아메리칸 드림이 진짜 강한 그런 국가 출신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미국에서 살아남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해요. 사실 그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인종차별에 대해서 이제 한 가지 이제 좀 코멘트를 드리자면, 미국은요, 여러분들이 살아보시면 알겠지만 미국의 어떤 컬처를 딱 한 단어로 얘기하면은 합리성이에요. 미국의 컬처는 되게 합리적이고 되게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컬처가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은요, 근데 미국을 또 많은 사람들이 인종차별이 있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저도 미국에서 이제 살아보면서 이제 피부로 와닿는 게 뭐냐면, 미국 사람들이 미국에서 제가 봤을 때 뭔가 차별이 느껴지긴 하거든요. 근데 단순히 그게 정말 피부색 때문에 차별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단순하게 어떤 사람이 피부색이 저렇기 때문에 차별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거를 정말 이렇게 매의 눈을 가지고 그 컬처를 정말 관찰해보세요. 그러면 피부색에 상관없이 본인이 합리적으로 행동하면은
미국에서 차별받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단지 피부색 때문에 차별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행동하는 그 굉장히 저질스러운 그 컬처, 그 저질스러운 컬처 가지고 저질스럽게 행동하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그 저질스러움이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싫어하는 건데, 근데 이 저질스럽게 행동하는 거랑 그 저질스러운 문화랑 그 저질스러운 어떤 후진국적인 어떤 문화가 이게 하나의 어떤 그 그룹으로 묶이거든요. 그래서 겉으로 그게 인종차별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는 게 되게 사실 저는 그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미국에서 오래 살면서 깨달았어요. 미국 사회는 되게 합리적인 사회라는 거. 그리고 본인이 합리적으로 행동하면은 차별받는 일이 없어요. 근데 결국에 본인의 행동의 결과라는 거죠. 한국에서 자주 쓰는 그 사자성어에 그런 게 있잖아요. 자업자들. 인과응보. 그래서 인과응보 자업자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이제 좀 얘기를 해드리자면 굉장히 민감한 얘기라서 제가 정확하게 이름은 안 될게요. 미국의 모 기관에서 인공지능 프로그램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종별로 그 프로파일링을 해가지고 뭔가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딱 어떤 데이터를 제공했을 때 이 사람은 이럴 거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 그 소프트웨어를 만들었거든요. 그 소프트웨어가 과거에 어떤 인종별로 겪었던 모든 어떤 역사와 히스토리를 데이터로 분석한 다음에 딱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딱 저지를 때 그거에 대해서 딱 이제 결론을 내리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는데 결국엔 그 소프트웨어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사회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어요. 그 소프트웨어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인종차별주의적이다. 인종차별주의적으로 코딩이 돼 있다라고 해가지고 결국 세상의 모습을 못 드러냈거든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뭐 아시는 분들은 검색해보면 아실 거예요. 근데 인공지능이 인종차별적으로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과거의 그 오랜 기간 동안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떤 사람을 프로파일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인종차별적이라고 그 소프트웨어가 비난을 받아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인종차별이라는 거는 굉장히 정치적인 토픽이에요. 그러니까 이 합리적인 미국 사회에서 인과응보의 결과로 안 좋은 대우를 받는 건데 이게 정치인들이 이게 먹잇감으로 삼기 너무 좋은 토픽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그룹이 있는데 미국에서 좀 좋은 대접을 받지 못해요. 그러면 그거를 너네 문제가 아니야. 너네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가 잘못된 거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그 사람들 자극해서 표를 받아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그 미국의 컬처 중에 좋은 컬처도 있지만 저는 미국 컬처 중에 이제 굉장히 동의하지 않는 컬처가 뭐 그런 거야. 그 폴리티컬 커렉트니스. 투머치한 그 폴리티컬 커렉트니스는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문화입니다.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본질을 흐려요. 근데 이 폴리티컬 커렉트니스가 이제 특히 학교에서 굉장히 많이 가르침을 받아요. 미국 이제 교육에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국이 그런 교육 정책을 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미국은 다민족 국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전에 그 헬라 제국, 그 헬레니즘 시대를 여러분들이 이제 좀 보시면 그때도 보면은 다민족이 형성된 그 헬라 문화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헬라 제국에서의 어떤 정복자들이 가장 우선시하게 취했던 태도가 관용이잖아요. 관용. 그 모든 문화와 어떤 관습은 존중받아야 된다는 그 태도가 나왔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다민족들을 통치하기 위한 중요한 어떤 컨셉이죠. 근데 미국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미국은 다민족으로 국가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관용, 그 톨레랑스라고 그러죠. 톨레랑스, 폴리티컬 커렉트니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어떤 특정 인종에 대해서, 특정 국가와 문화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는 거는 이제 교육에서 못하도록 이제 막혀 있는 문화가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세상의 본질을 보는 게 힘들죠. 근데
되게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미국의 이제 대중의 어떤 주류 교육은 폴리티컬 코렉트니스가 기본인데, 그리고 인종에 대한 어떤 특정 인종을 비난하지 않도록, 인종에 대한 편견을 갖지 않도록 교육을 하는 게 기본인데, 굉장히 재밌는 건 미국 사회 초엘리트들 있잖아요. 이 미국 사회 이 피라미드 정상에 앉아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초엘리트들은 자기 자녀들이 전 세계 각 인종과 민족의 특성이 어떤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한다는 거. 되게 모순인데, 그러니까 미국의 대중 주류 교육 시스템에서는 그 특정 인종이 어떤 비난을 받지 않고 폴리티컬 코렉트니스가 잘 먹히도록 이렇게 교육을 하면서 정작 이 피라미드의 정상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대중 어떤 메인스트림 교육을 자녀들에게 시키지 않고 홈스쿨링 같은 걸 시키면서 전 세계의 그런 각종 문화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민족마다 특징, 인종마다 특징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그들을 다루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를 가르친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아는 그 분 중에 진짜 가문이 되게 좋은 가문이 있어요. 그 대대로 막 그 가문이 그 미국 사회를 이렇게 주요 요직에 있는 뭐 그런 가문에 계신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자기 자녀를 미국에서 이제 교육을 받기도 하지만 이렇게 뭐 일본이나 이런데 좀 연수도 막 보내고 유럽에도 막 연수를 보내고 막 이러면서 그 전 세계 문화를 막 익히도록 그렇게 자녀 교육을 시킵니다. 진짜 미국 엘리트들은 그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폴리티컬 코렉트니스가 결국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거를 저도 미국에서 이제 만약에 제 자녀를 키워야 되는 상황이라면 저는 제 자녀를 그렇게 가르칠 거예요. 이렇게 가르칠 거예요. 대중 앞에서는 폴리티컬 코렉트니스인 척하되 너는 전 세계 인종의 민족성과 특성, 그들의 어떤 문화적인 어떤 차이점들을 너는 알고 있어라고 그렇게 가르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정말 미국의 초엘리트들의 교육 방식인데 저도 그 미국의 그 엘리트랑 우연히 예전에 이제 뭐 직장 때문에 친해져가지고 그분이랑 되게 가깝게 지냈는데 미국의 대중문화를 따르지 않고 자신만의 자녀 교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미국이 되게 재밌는 사회예요. 미국을 알면 알수록 되게 이렇게 모순과 뭔가 그 아이러니가 되게 많은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이제 저는 이제 경험한 것들을 여러분들 좀 나눠드릴게요. 근데 미국 되게 재밌는 사회예요. 어쨌든 뭐 하여튼 논문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나왔는데 어쨌든 미국에서 그냥 상식적으로 취하면은 된다는 거, 기여도에 따라서 1저자, 2저자, 3저자를 먹는다는 거, 그리고 그 미국의 어떤 가난한 그런 후진국에서 온 교수들은 이 미국의 어떤 보편타당한 문화를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요런 얘기를 하는 게 제가 이제 이 인터넷 방송이라는 플랫폼에서 요런 얘기를 지금 제가 되게 부담스러워 하는 게 미국을 지배하고 있는 그 대중문화의 어떤 스트림 중에 하나가 폴리티컬 코렉트니스라는 거, 그리고 나는 폴리티컬 코렉트니스를 안 좋아한다는 거 아시겠죠? 하지만 폴리티컬 코렉트니스의 코드를 가지고 항상 이제 미국에서 대중들한테 얘기하는 습관이 있다는 거 아시겠죠? 자,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